네,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테슬라가 시간에서 5% 4.99%. 네. 엄청 밀립니다. 오늘은 안 좋은 게 그 3개가 나왔어요. 한 번. 세 개나요? 네. 악재가요?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네, 알려주시죠. 하나씩, 예. 우선은 그 기가 상하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차량에 대해서 네, 차량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 대수를 통상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 2주 연속으로 감소세가 나왔고 네. 이번에 보험 등록 건수가 10,000건 이하로 나왔어요. 10,000대 이하로 나왔어요. 8,900대 정도 나왔기 때문에 주간이요, 월간이요? 주간이요. 주간에요? 네. 주간에. 그것도 너무 적다. 지난주가 만 건 정도였고 그 전주가 한 12,000건 정도였거든요. 감소하는 부분들이 좀 보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시간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좀 이제 하락을 조금 보이다가 그다음에 기가 상하이가 이제 그 춘절 때까지 셧다운 됐죠. 네, 연장을 할 거라는 얘기에서 좀 많이 또 빠졌고요. 네. 춘절이면은 지금 뭐 한 달 쉰다는 얘긴데 뭐. 1월 중순 정도까지 쉬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국 내에서 이제 중고차 가격 있잖아요. 네, 로이터에서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게 이제 버블 팝이라고 해서 중고차 가격 하락폭이 테슬라가 가장 컸다. 이 결정적으로 이제 세 개가 뭐 3시간 만에 다 나왔으니까요. 와, 근데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은 신차에 못지 않기로 유명한 가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그 IRA 대비해서 북미 지역에서 네. 일단은 할인을 좀 파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당연히 중고차 가격도 하락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차피 그 가격 할인한다는 얘기는 11월 말 정도부터 얘기가 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동돼서 좀 하락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이 3가지 뉴스가 오늘 한꺼번에 몰려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더 나올 악재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지금 지난주가 한 열흘 전부터 좀 계속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나왔던 것들 추정되는 것들 중에 이제 원래 주식이 그만큼 저도 좀 놓쳤던 부분인데 어떤 네. 거였냐면 그 정도 주식이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레버리지 투자 잔고가 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그 기사화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제 네. 뭐 마진콜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압력이 좀 많이 쌓여 있었던 걸로 좀 추정이 돼요. 참. 너무 심해서요. 네. 진짜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좀 힘든 구간입니다. 메타도 그렇고 뭐 에비디아 예전에 연초에 좀 한참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네. 이번에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 정규장에는 없기 때문에 뭐 ETF 중에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 3배짜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장외로 거래될 수 있는 형태의 레버리지 상품들, 구조화 상품들도 있어가지고 1월 달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좀 호되게 좀 이제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는 이번에 조금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100에 깨진다는 것도 네.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현님? 항상 모든 일에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없길 바랄 뿐입니다. 없길 바랄 뿐이죠. 네, 네. 예. 일단 시작이 무거웠네요. 할 수 없습니다. 뭐 오늘 또 하시려고 한 예, 얘기가 예. 있으니까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었고 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됐잖아요. 네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만큼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절반의 성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좀 했어요. 예, 예.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것들은 확인이 됐으니까 네. 다행이다. 네. 여기서 만약에 높게 나왔으면 한 번 더 맞는 거였거든요. 시장은 더 세게 맞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할 거냐,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연준을 만족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뜯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왔고요. 네, 뜯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날 자체에도 이게 다소 복잡하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주가가 방향성을
이 지표가 나오고 이제 프리마켓에서부터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네. 방향성을 잡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물음표가 딱 나왔었어요. 시장이 왜 그러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 결론은 뭐였냐면 파월이 11월 30일에 발언을 했었잖아요. 연설을 했었잖아요. 네. 딱 거기에 맞게끔 나왔기 때문에 파월의 생각은 그러면은 조금 더 긴축 모드를 갈 거다라는 부분하고 맞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헷갈렸던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뭐 좀 해석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자동차나 가전과 같은 내구재들은 소비 지출이 좀 감소한 부분들이 좀 뚜렷하게 보였고요. 네. 서비스 지출이 증가했던 모습들이 이제 파월이 말한 대로 서비스 지출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한번 짚어주세요. 우선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개인 소득과 관련된 퍼센테이지 변동인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퍼스널 인컴, 그러니까 소득이에요. 네. 소득 부분을 보면 10월에 0.7로 중간에 점프를 했다가 아마 이건 뭐 보상이나 성과금이나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었었고 그때 10월이 당시에도 또 뭐 성과금 나오는 네. 달이니까. 0.4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보면 이제 이 부분은 거의 이제 굉장히 고착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월간 상승폭이 0.5, 0.4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네. 파월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내리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네.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여기서 거의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 더 이상 둔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요 빨간색으로 봤던 거는 향후 이제 물가를 좀 내려줄 수 있는 요인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건데요. 네. 보시면 렌탈 인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 소득 중에 렌트를 줘서 소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렌탈 인컴이 감소세,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OER이라고 하나요? 이 네. 기대치, 임대료에 대한 기대치,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CPI든 PC이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인다라고 이제 체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 부분인데 결국에는 소득이 조금 줄어드는 국면들이 좀 보이는 거죠. 임대 소득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냐면 연준은 일단 소비가 위축되길 좀 바라잖아요. 그리고 소득이 이렇게 위축되면은 네. 제일 먼저는 내구재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지출도 줄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우선은 네. 연준이 바라는 모습대로 시장 이런 지표들이 움직여줘야지 그래도 빨리 이 고금리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구재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한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보시면 서비스 지출과 아니면 이제 일반 상품에 대한 지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빨간색들 자 가구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류에 대한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당연히 뭐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11월에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역대급의 수준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테슬라 뭐 주가 떨어지는 부분들, 자동차 회사도 요새 주가 퍼포먼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보시면 모터비클스나 파츠에서 지출이 상당히 크게 감소했어요. 내구재에서 이런 부분들이 감소를 해줬고, 네. 좀 그나마 이번에 서비스 물가에서 뭔가 조금 우리한테 그래도 이번에 기대치만큼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줬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감소했어요. 항공이 감소했습니다. 항공료. 네, 항공료가 10월 대비해서 11월에 감소폭이 좀 컸었습니다. 너무 비쌌죠. 네, 말도 안 컸었기 됐었지. 때문에 PC를 좀 잡아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한이었잖아요, 미국이. 네. 그래서 항공편이나 이런 것들 취소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 또한 줄어들겠죠. 12월 달에도. 그럼 이건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는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외식 지출이나 숙박 레저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이건 미국 내 언론들을 보면은 이 부분들이 기사화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쪽은 인력난까지 있잖아요. 이제 고용난까지 있기 때문에 네. 파월을 소방관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마지막 불씨로 그래요? 파월은 계속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색깔 보니까 서비스들이 참 네. 문제네 문제 진짜. 이렇게 도식화한 자료를 놓고 네. 보니까 파월이 말했던 부분대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방향을 찾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떨어져야 될 텐데요. 네. 요게 조금 이제 잡혀줘야지. 네. 뭐 지난주에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실질금리 부분들 플러스로 되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물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원래 경기 침체가 메인 메뉴죠? 네. 경기 침체 어떻게 옵니까? 아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왔습니까? 지금 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한번 알려주세요. 네. 요 표를 좀 보시면요. 요 회색 음영들 보이는 게 경기 침체 구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보통 경기 침체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사실 경기 침체를 선언한 시점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연두색 선이 기준금리인데요. 네. 이 회색 음영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이것부터가 좀 전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요 부분도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지금 안 올라갔죠? 네, 체감적으로 보면은 이걸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GDP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GDP 나오에서 또 나온 걸 보면은 또 3자를 찍었잖아요. 이러한 여건들을 봤을 때 지금의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아니다. 네, 아직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아니면 아예 안 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고 대부분은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는 보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전미경제연구소가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MBER이요? 네. 여기에는 8명의 위원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이분들이 만장일치로 이때부터가 경기 침체다. 한 명만 아니면요? 그러면은 판단을 안 내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한 명이 계속 어그로 끌면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만한 지표들이 나와줘야지 선언을 해주는 거고. 아니, 뭔가 한 명은 계속 억장을 부릴 수 있잖아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대요 일단. 참 제가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만장일치래요. 결정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번에 FOMC 위원 구성 바뀌는 부분에서 오스텐 굴스비라는 사람이 이제 시카고로 온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분이 여기 위원이었었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네. 여기서 보는 것들은 경제 성장률 안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소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고용이나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때가 경기 침체였어라고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야 경기 침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비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걸 가지고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빨리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하죠. 기술적 침체. 네. 2분기 이상 연속으로 GDP가 역성장했을 때 했잖아요. 예, 우리 이번에 1분기하고 2분기가 GDP가 마이너스가 연속으로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서도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게
작년 4분기가 6%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봐서 이거를 용어는 기술적 침체지만 경기 침체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무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지표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연속돼서 그러면 이 GDP가 2번이나 역성장을 했는데 그 뒤에 경제가 나빠지는 모습은 없고 사실 자산 시장만 이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아직은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 그나마. 빨리 와. 어차피 올 거면 빨리 오는 게 나을 수도 올 거면 있고요. 빨리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얕게 오면 돼. 얕게 오면. 얇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있던 시기에 이제 몇 가지 시기를 가지고 주가를 좀 움직였던 것들을 아, 경기 침체 시기의 주가. 예.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네. 1980년대, 그러니까 80년도 에 경기 침체가 한 번 있었고요. 네. 81년도 중반부터 82년도 후반까지 경기 침체가 이렇게 연달아서 2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다 아시죠? 드디어 지금과 비슷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겼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생겼었잖아요. 이때 주가를 보시면요. 주가가 선반영의 의미로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경기 침체 선언한 시기하고 주가하고 보면은 거의 초입부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 때는요. 경기 침체 선언 전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이랑은 다르죠. 네. 근데 이때만 다르냐? 네. 또 볼게요. 1990년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7년도 이게 주가 떨어진 게 블랙 먼데이 맞죠? 네네. 블랙 먼데이였었고 그때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해줘가지고 자산 시장이 해피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이때도. 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좀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린스펀이.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는데 보시면 경기 침체 선언한 시기하고 주가가 다시 떨어진 시기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시작을 한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저 확인됐고요. 때도 침체 전에는 올랐고, 그죠? 예, 맞아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우리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지금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리 주가는 이미 전부터 떨어졌는데 경기 침체는 안 왔고요. 경기 침체가 선언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더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저 때는 저렇게 떨어져도 버블이었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이게 대부분의 이쪽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공학 학자분들도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네. 이쪽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닷컴 버블 당시의 상황을 어떤 걸로 보냐면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보급률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30%. 그러니까. 30%인데 아마존 그 예전에는 인터넷 서점이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인프라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죠.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대치가 많았다라는 여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버블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동일한 환경으로 2016년도, 17년도 요때로 가면서 보시면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거의 100%에 인접합니다. 네. 뭐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산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은 갖춰진 거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술주가 올라간 상황에서 보면은 인프라라는 부분은 지금은 상당히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네. 그래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경기 침체가 안 왔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랑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다르길 네.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기에 주가 하락폭은 침체기 들어가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20% 수준이었던 20%. 것 같고, 왜 우리가 글로벌 IB들이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할 때 변동폭 갔다가 제자리로 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연초에 그냥 경기 침체 맞아갖고 주가 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정도 하락을 했다가 보통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끝나는 시기에는 경기 침체 초입기의 주가 수준으로 돌아가는 패턴들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면 이미 저희는 다 빠진 거 아닌가요? 침체가 선언돼 경기 침체 진입하고 나서 아니, 그때는 올랐잖아요. 선언 전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하락폭은 더 이상 빠질 자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진 폭으로 보면은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나왔던 데이터가 이랬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한 박자 빠른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게 그러니까 경기 좋은데 먼저 빠졌고 그죠?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예 침체가 짧아서 그냥 연초에 흔들렸다가 그냥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MBER 이 빠른 이 스피디한 경기 변화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미 선언을 했다가 풀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어차피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다 지나고 나서 하거나 경기 침체가 길다고 하면 중간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MBR이 보는 지표로는 경기 침체를 선언할 수 없는 네. 너무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옛날 잣대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에 와서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긴 한데 아무튼 나와 있는 사실적인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이 경기 침체 시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네. 침체기엔 당연히 가치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원래는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죠. 네. 통상적으로 대부분 가치주였던 것 같고 아니니까 얘기하시는 거겠죠? 좀 다른 특징을 알았어요. 저는 그러면 애프터 리세션, 네. 그러니까 리세션이 이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인데, 네. 1980년대 지금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건 이때였으니까 사례를 좀 가지고 보면은 코카콜라가 이 80년대의 경기 침체 이후에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코카콜라는. 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면 금리 인하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동인이 됐을 것 같고 요 시기에 IBM은 6배 정도 올랐어요. 경기 침체 끝나고 나서 6배 정도가 올랐는데 기술 만약에 이 IBM이 그때 갖고 있던 기술이라는 건 80년대는 퍼스널 컴퓨터 이런 부분이 시대적인 요구였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시대가 필요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고 뭐 90년대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 주가 올라갔던 것들 경기 침체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성장주가 올라갔던 폭들이 상당히 컸다. 물론 뭐 인텔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대 초반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정상화되는 데까지 10년 걸렸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당장은 필요가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시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고 맞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출연이죠? 예, 올해 마지막 출연입니다. 올해 좀 아쉬운 게 있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좀 많이 아쉬웠던 거는 작년 말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파월 말대로 보면은 금리 인상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을 거라고 봤고 나쁜 형 진짜 나쁜 형이야. 그때 그랬죠. 예, 예. 그런 시기에서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15%에서 많이 떨어지면 20% 정도니까 자산을 스윙을 안 하고 그냥 가서 맞고서 올라와도 충분하겠다. 그 전제로 올해 시장을 맞이했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패착이었던 거죠. 사실 성장주 포트폴리오가 많았을 경우에는 올해는 그게 상당히 좀 힘들었고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사실 아직도 그래요. 맞을 만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더 떨어질 게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하기는 하지만 또 내년도도 전망이나 비유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었으니까 멀티플도 줄어들어야 되고 거기에 수익도 줄어드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이미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오히려 좀 반전의 키만 나오면 이거 그냥 먼저 반영됐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뭐 작년에도 못 맞춘 그 전망을 뭐 올해라고 맞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올해 마지막 방송 네. 또 테슬라가 이렇게 장전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꿋꿋하게 방송을 해주신 우리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네. 조경상 팀장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